당신의 마지막 10년을 바꿀 마법 같은 이야기. 질병 해방. 891번째 책 소개. 혹시 당신도 10년 뒤엔 아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상상빌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질병 해방입니다.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노화와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시간 또한 길어졌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게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의학권이자 피터 아티아 박사의 강력한 주장. 스탠포드 의대 의학 박사이자 노화 및 만성 질환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의학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기다렸다 치료하는 의학 2.0은 이제 그만. 기존의 의학은 병에 걸린 후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 예방하는 의학 3.0. 질병 해방은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관리를 통해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인 10종 경기 프로젝트. 저자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100세인 10종 경기입니다. 100세까지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 능력, 근력, 심폐 기능 등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100세까지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운동, 영양, 수면, 정신 건강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것. 질병 해방은 단순히 이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법, 식단 관리법, 수면 습관 개선법,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질병 해방이 특별한 이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제시. 100세인 10종 경기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 운동 동기부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법 제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노화와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은 분들,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질병 해방으로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바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89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질병 해방. 저자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출판일 2024년 4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자. 책 소개.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길어졌다. 반면에 노화와 만성 질환 탓에 길어진 수명의 마지막 10년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일이 너무나 흔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마치 운명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 편안히 죽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바람일까? 센세이셔널한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 질병 해방은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스탠퍼드 의대 의학 박사로서 세계적인 장수 의학의 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 질환 전문가인 이 책의 저자 피터 아티아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치매, 암,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 노화는 늦추고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고, 10년에서 수십 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역설한다. 단 그러자면 우리의 마인드셋과 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 기존 현대의학인 의학 2.0은 질병 진단 후 사후 대처라는 접근법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 의료 체제를 버려야 한다. 대신에 병에 걸리기 전에 최대한 일찍 예방에 나서는 사전 대응 의학인 의학 3.0을 도입해야 한다. 만성 질환은 중년이 아니라 20에서 30대, 심지어 10대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버리고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하며 동일한 문제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 아래 아티아 박사는 과학적으로 엄밀히 검증된 운동, 영양식단, 수면, 정서 건강을 최적화하는 전술과 도구, 기법을 낱낱이 알려준다. 몸과 마음 건강까지 아우르는 이 책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일깨우는 최고의 인생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피터 아티아, 의료인. 세계적인 장수 의학의 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 질환 전문가인 의사다. 의학 3.0의 원리를 적용해 장수와 건강 수명의 획기적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의료시설인 얼리 메디컬의 설립자다. 저자 빌 기퍼트. 전문가. 건강, 의학, 장수, 첨단 생물학 분야의 작가,
저널리스트 강연가다. 책에서 얻은 내용.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길어졌다. 반면에 노화와 만성질환 탓에 길어진 수명의 마지막 10년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일이 너무나 흔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마치 운명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 편안히 죽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바람일까? 센세이셔널한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 질병 해방은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스탠퍼드 의대 의학 박사로서 세계적인 장수 의학의 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질환 전문가인 이 책의 저자 피터 아티아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치매, 암,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과 노화는 늦추고,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고 10년에서 수십 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역설한다. 단, 그러자면 우리의 마인드셋과 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 기존 현대의학인 의학 2.0은 질병 진단 후 사후 대처라는 접근법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 의료 체제를 버려야 한다. 대신에 병에 걸리기 전에 최대한 일찍 예방에 나서는 사전 대응 의학인 의학 3.0을 도입해야 한다. 만성 질환은 중년이 아니라 20에서 30대, 심지어 10대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버리고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하며 동일한 문제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 아래 아티아 박사는 과학적으로 엄밀히 검증된 운동, 영양식단, 수면, 정서 건강을 최적화하는 전술과 도구, 기법을 낱낱이 알려준다. 몸과 마음 건강까지 아우르는 이 책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일깨우는 최고의 인생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프롤로그. 꿈에서 나는 떨어지는 달걀들을 받으려 애쓰고 나는 볼티모어와 꽤 비슷한 지저분하고 커다란 도시의 인도에 서서 푹신한 바구니를 든 채 위를 쳐다보고 있다. 몇 초마다 위에서 슈웅 하고 달걀이 떨어지고 나는 달려가 바구니에 받으려고 애쓴다. 달걀은 빠르게 내 앞으로 떨어지고 나는 외야수가 글러브를 뻗듯이 바구니를 쭉 내민 채 이리저리 달려가 받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다 받을 수가 없다. 일부, 아니 많은 달걀이 땅에 떨어져 터지면서 내 신발과 의사 가운을 온통 노른자로 물들인다. 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이 달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누군가가 건물 옥상이나 발코니에서 난간 너머로 달걀을 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게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너무 바빠서 그 사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저 최대한 달걀을 많이 받으려고 애쓰며 바쁘게 뛰어다닐 뿐이다. 그리고 비참하리만치 계속 못 받아내고 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결코 달걀을 다 받아내지 못하리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정이 점점 치밀어 오른다. 이윽고 감정에 압도당하고 나는 무력감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깬다. 또다시 소중한 잠을 잘 기회를 망치면서 우리는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꿈을 내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암 외과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 숱한 밤을 이 꿈에 시달렸다. 때로 미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시기 중 하나였다. 우리 전공의들은 24시간 꼬박 일하는 일이 잦았다. 나는 잠을 갈망했다. 하지만 이 꿈이 계속 잠을 망치고 있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외과의들은 췌장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 말은 우리가 환자와 죽음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일 때가 무척 잦았다는 뜻이다. 췌장암은 조용히 증상 없이 자란다. 그리고 발견될 즈음에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때가 흔하다. 그런 사람들 중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겨우 20에서 30%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럴 때 우리가 고르는 무기는 휘플 수술이라는 것이다. 환자의 췌장 윗부분과 작은 창자의 첫 부분인 12지장을 떼어내는 수술이다. 어려우면서 위험한 수술로 초창기에는 거의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졌다. 그래도 의사들은 계속 시도했다. 췌장암이 그만큼 절박한 병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공의로 있을 무렵에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9% 이상이 적어도 30일 동안 생존했다. 당시 우리는 달걀 받는 일을 꽤 잘 해낸 셈이다. 그 시절에 나는 내 능력이 닿는 한 최고의 암외과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대부분, 심지어 부모님마저 내가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기는커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란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 자리까지 갔다. 그러나 당시 나는 양쪽으로 점점 찢겨나가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한편으로는 이런 수술의 복잡성에 혹했고 매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종양을 제거했다. 달걀을 잡았다.
아니,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이 환자들은 거의 다 몇 년 이내에 사망했다. 일달걀은 필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나는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의학계를 떠나 아예 전혀 다른 분야를 택했다. 그런데 그 뒤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건강과 질병을 보는 내 기존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다시 의료계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떨어지는 달걀 꿈으로 되돌아온 이유다. 요컨대 달걀을 더 잘 받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대신에 우리는 달걀을 던지고 있는 누군가를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누군가를 찾아내서 끌어내릴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현실에서였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 권투를 할 때 내 레프트 훅은 꽤 셌으니까. 그러나 의학은 분명히 훨씬 더 복잡했다. 결국 나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마인드셋, 다른 도구 집합을 써서 이 상황 떨어지는 달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장수란 무엇인가? 건강수명의 중요성 이해하기. 그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온 지 25년 넘게 지난 지금 나는 의사로 일하고 있다. 다만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나는 더 이상 암 수술을, 아니 어떤 수술도 하지 않는다. 뾰루지가 나거나 팔이 부러져서 나를 찾아온다면 아마 나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좋은 질문이다. 당신이 어느 파티에서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대화를 딴 데로 돌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니면 자동차 경주 선수라고 거짓말할 것이다. 실제로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 두 번째 꿈은 양치기였다. 의사로서 나는 장수를 연구한다. 문제는 내가 장수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쪽이라는 것이다. 이 단어는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만병통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들과 돌팔이들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가망이 없을 만치 오염되어 왔다. 나는 그런 이들과 얽히고 싶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수수께끼였던 이 문제의 쉬운 답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다. 장수가 단순한 문제라면 이 책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장수가 무엇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장수는 영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몇몇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추종자들에게 을에 약속하는 것처럼 120세나 150세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20억 년에 걸친 진화 역사를 되돌려서 우리를 시간의 화살로부터 해방시킬 중대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삶은 일방통행로다. 게다가 장수는 단지 천천히 시들어가면서 생일을 점점 더 많이 챙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다. 그리스 신화의 티토노스가 바로 이런 불운한 일을 겪었다. 그는 신에게 영원한 삶을 달라고 요청했다. 기쁘게도 신은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젊음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몸은 계속 썩어갔다. 내 환자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이 점을 이해한다. 처음 나를 보러 올 때 그들은 대개 장수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상태로 더 오래 질질 끄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살아있지만 움직이기 힘들 만치 노쇠하거나 치매에 걸린 채로 그들은 그런 늙고 병든 모습을 결코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한다. 바로 이쯤에서 나는 그들의 말을 막는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이 힘겨운 모습으로 오래 살거나 안타깝게 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과거가 미래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장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변성 있다. 1900년의 기대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고 대다수는 다양한 사고, 부상, 감염 같은 빠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았다. 그 뒤로 느린 죽음이 빠른 죽음을 대체해왔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70대나 80대쯤 사망할 것이고 거의 다 느린 원인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베이스 점프, 모터사이클 경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운전하기 같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 기사 for horseman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바로 심장병, 암,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형 당뇨병 그리고 관련 대사 기능 이상이다. 장수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우리는 이 느린 죽음의 원인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한다.
내 기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때 흰말, 검은말, 붉은말, 창백한 말을 타고 등장한다는 기사들이다. 각자 세상의 4분의 1씩 다스릴 권한과 기근, 칼, 역병, 지상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장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생물학적 수명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번째는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이다. 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티토노스가 신에게 요청할 때 깜박했던 그것이다. 건강수명은 대개 장애나 질병 없이 지내는 삶의 기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가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나는 의대생이던 25세 때처럼 지금도 장애와 질병 없이 살고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 50대의 자아는 20대 자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장수 계획에서 두 번째 부분인 건강수명은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여기서 어디로 나아갈까? 내 삶의 궤적은 어떻게 그려질까? 중년이 되면 이미 곳곳에서 경고판이 보인다.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곤 하는데 이는 중년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30대, 40대, 50대인 많은 이들은 부모님이 신체 장애나 치매,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는 내가 추구하는 핵심 원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역설한다. 자기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안겨주려면, 자신을 더 나은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지금 당장 이 건강수명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당신 좀 찐 것 같아. 이미 시작된 위험. 2009년 9월 8일은 내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이다. 카탈리나 섬의 해변에 서 있을 때였는데 아내 질지의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여보, 당신 좀 찐 것 같아.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들고 있던 치즈버거를 떨어뜨릴 뻔했다. 찐 것 같다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다니? 나는 버거뿐 아니라 다른 손에 든 콜라도 먹을 자격이 있다고 꽤 확신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섬까지 탁 트인 바다를 34km나 헤엄쳐서 막 건너온 참이었으니까. 14시간이 걸렸는데 그중 상당 구간은 얼굴로 밀려드는 해류에 맞서면서 헤엄쳤다. 조금 전만 해도 장거리 수영이라는 내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웠다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긴 해도 나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95kg으로 불어나 있었으니까. 10대 때 권투 선수로 뛸 때보다 약 23kg이 더 불었다. 많은 중년 남성처럼 나도 소시지 같은 몸을 36인치 바지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 스스로를 운동선수인 양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에 내 사진을 보면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을 때처럼 배가 불룩 나온 것이 보인다. 나는 완벽한 아빠 몸 배불뚝이 몸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직 40세도 안 되었는데 말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내가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내가 광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을 먹었음에도 드물게 수영 후에 치즈버거를 먹기도 했지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내성이 얼마간 생겼음이 드러났다. 이형 당뇨병을 비롯해 많은 안 좋은 질환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내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 수치는 같은 나이의 남성 중에서 100분위 5 미만이었다. 내 삶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랬다. 나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 나는 나와 흡사한 양상을 띠었던 환자들의 발을 절단했다. 아니 더 가까이 우리 집안을 보아도 40대의 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들이 많았다. 해변에서 맞이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장수에 그리고 장수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36세였는데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막 첫 아이인 올리비아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되었을 때였다. 하얀 담요에 감싼 아기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순간부터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내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머지않아 나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유전 요인이 하나같이 내가 심혈관 질환에 따른 조기 사망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러한 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과학 문헌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전에 암 수술을 배울 때 그랬듯이 곧 영양과 대사를 이해하는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빼끈 모를 호기심을 지닌 사람인 나는 이 분야를 이끄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해서 내 지식 탐구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내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나는 내 부계 쪽 남자들에게 만연한 심장병인 죽상경화증의 진정한 특성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다음 과제로 삼았다. 아버지의 형제 두 분은 50세가 되기 전에 또 한 분은 60대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어서 곧 나는 늘 관심을 갖고 있던 암으로 이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파고들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노인학이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노화 과정 자체를 추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운동. 가장 강력한 장수약. 유산소 운동이 좋을까? 근력 운동이 좋을까? 유산소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거야? 근육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몇 년 전 친구인 존 그리핀 이 대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내게 물었다. 누구는 이렇게 하라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라 하고 너무 모순되니까 들을수록 헷갈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뒤에서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명석하고 예리한 사람인 존조차 건강해지는 확실한 경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여러 전문가의 상충하는 온갖 조언을 접하면서 좌절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 의료계로 돌아오기 전 일이었다. 당시 나는 영양 연구 쪽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 분야는 운동과학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허약한 데이터를 근거로 삼은 교조적인 견해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온갖 주장과 모순되는 발견이 난무했다. 달걀이 나쁠까 좋을까? 커피는?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존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계속 길어졌다. 보내기 단추를 누를 즈음에는 그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거의 2000단어에 달하는 글을 쓴 상태였다. 딱한 내 친구는 제안서가 아니라 그냥 짧은 답을 원했을 뿐인데 말이다. 게다가 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 이메일 내용을 더 늘려서 1만 단어 분량의 장수 선언문을 썼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이윽고 당신이 손에 든 바로 이 책이 되었다. 존의 질문에 담긴 뭔가가 나를 자극한 것이 분명했다. 내가 근력 운동보다 지구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반대로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나는 양쪽 다 많이 했다. 나는 존의 질문에 담긴 이분법적 특성에 반발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봐 다시 강조한다. 나는 이런 복잡 미묘하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단순한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문제로 환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유산소 운동이 좋을까? 근력 운동이 좋을까? 저탄수화물 식단이 좋을까? 채식이 좋을까? 올리브유가 좋을까? 소기름이 좋을까? 나는 모른다. 정말로 어느 한쪽을 편들어야 하는 걸까?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어느 쪽이 진정한 정통 교단이냐를 놓고 벌이는 일종의 종교 전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다. 영양을 다루는 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어떤 전문가들은 근력 운동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반대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그만큼 많다. 이 논쟁은 끝이 없는 동시에 무의미하다. 완고한 주장의 재단 앞에 과학을 희생물로 바치는 꼴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영역 운동과 영양을 너무나 시야가 좁은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헬스장에서 어느 쪽 운동을 선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다. 운동은 이 책에서 논의하는 다른 어떤 전술 영역보다 더 우리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꽤 최소한의 운동조차 수명을 몇 년 더 늘릴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다.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발생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건강 수명을 개선하고 연장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운동은 몸의 쇠퇴를 되돌릴 뿐 아니라 인지력 감퇴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 내가 좀 확실하다고 보는 효과다. 또 정량화하기가 더 어렵긴 하지만 정서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딱 하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 한다면 운동 영역에서 택해야 한다.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운동 프로그램을 재고하고 수정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두자. 미국 인구의 77%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꿀 때다. 지금 당장.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매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일주일에 겨우 90분 운동을 하면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 위험을 14% 줄일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물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내 친구 존 그리핀이 던진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다. 그렇다. 유산소 운동을 더 해야 한다. 그렇다. 근력 운동도 더 해야 한다. 당신이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 있는 사람이라면, 즉 유치원 이래로 계속 운동을 해온 나 같은 사람이라면 다음 장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운동 프로그램을 더 잘 체계화할 수 있을지 식견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마라톤 기록을 단축하거나 헬스장에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년까지도 신체 활동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삶을 위해서다. 운동과 장수의 연관성. 심폐 체력과 근력 키우기. 운동이 좋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목이 아플 때 죽이 좋다는 이야기처럼. 그러나 운동의 효과가 정말로 얼마나 심오한지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앉아 생활하는 사람보다 10년은 더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습관적으로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대사 기능 이상과 관련된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더 낮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직은 운이 좋다. 운동의 혜택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함으로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다른 어떤 식단으로 바꾸든 거의 언제나 개선 효과가 나타나듯이 거의 모든 운동은 앉아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 의학 2.0은 적어도 운동의 가치는 인정한다. 비록 나와 같이 의대를 다닌 이들은 당시에 환자에게 운동을 처방하는 방법은커녕 운동이라는 말조차 거의 배운 적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학 2.0의 조언은 앉아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움직이라는 일반적인 권고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신체 활동 권고 지침은 활동적인 성인에게 최소한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활동을 매주 오후에 30분씩 총 150분 하라고 말한다. 여기에 모든 주요 근육군을 표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2일 더 하라고 권한다. 의사가 암 치료에 관해 이렇게 모호하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의사, 스미스님,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스미스, 맙소사,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의사, 화학요법을 받으셔야 해요. 스미스, 어떤 화학요법요? 투여 용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주 하나요? 얼마나 오래 걸리죠? 부작용은 뭔가요? 의사, 그냥 받아보시면 알아요. 우리에게는 목표 달성을 도울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이다. 그러나 먼저 나는 잠시 운동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살펴보고 싶다. 운동의 효과를 제시하는 자료들이 너무나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장수 및 건강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는 대개 다 아는 내용이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혜택의 규모를 이야기하면 예외 없이 깜짝 놀란다. 운동 데이터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아주 명확하게 알려준다. 심폐체력, 즉 유산소 체력부터 살펴보자. 이는 몸이 산소를 근육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근육이 그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해 장거리를 걷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헤엄칠 수 있는지를 뜻한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이라는 형태로도 드러난다. 유산소 체력이 더 클수록 어떤 활동을 좋아하든 그 활동을 할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좋아하는 활동이 쇼핑이라도 마찬가지다. 최대 산소 섭취량 VO2mX로 측정되는 최대 유산소 심폐체력은 아마 장수의 가장 강력한 표지자일 것이다. 7. 최대 산소 섭취량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의 최대량을 뜻한다. 자연히 이는 최대한으로 운동을 할 때 측정한다.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산소가 더 많을수록 최대 산소 섭취량은 더 크다. 우리 인체는 수요에 반응하는 능력이 경이로운 수준이다. 내가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자. 쉬고 있을 때 나 정도 몸집을 지닌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모든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아데노신사민산 세포를 움직이는 화학적 연료를 충분히 생산하려면 분당 약 300ml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때는 에너지 수요가 아주 낮다. 그렇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가볍게 달리면 에너지 수요는 급증한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에서 산소를 더 많이 추출해 사용하도록 돕는다. 근육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강도로 운동을 할 때 나 정도의 몸집을 지닌 사람은 분당 2500에서 3000ml의 산소가 필요하다. 소파에 앉아있을 때보다 8에서 10배 더 많다. 이제 내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언덕을 달려 올라가기 시작하면 몸의 산소 요구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달리는 속도와 체력 수준에 따라서 4000ml, 4500ml, 심지어 5000ml 이상까지 올라간다. 체력이 좋을수록 더 많은 산소로 아데노신사민산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만큼 언덕을 더 빨리 오를 수 있다. 이윽고 나는 산소 의존 경로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그러면 덜 효율적이면서 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전환해야 한다. 전력 질주를 할 때가 그렇다.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단계에서 내가 쓰는 산소량이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다. 우리 모두 100세인 10종 경기 선수가 되자. 100세인 10종 경기 선수라니 무슨 말일까?
백세인들이 실제로 경기를 벌인다는 뜻은 아니다. 비슷한 경기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미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전민호인 올림픽에는 놀라울 만치 나이가 많은 운동선수들이 모인다. 90대 이상인 사람들도 있다. 100세 이상 여성의 100m 달리기 최고 기록은 약 41초다. 백세인 10종 경기는 내 환자들의 노년기, 특히 끝자락 10년의 신체적 열망을 체계화하는 데 쓰는 기본 틀이다. 우리 자신의 신체 쇠락을 생각하면 좀 우울한 주제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백세인 10종 경기를 우리가 여생 동안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과제 10가지라고 생각하자. 이 목록에 있는 과제 중에는 실제 운동 경기 종목과 비슷한 것도 있고 일상 활동에 더 가까운 것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듯한 것도 있다. 나는 이 목록이 유용하다고 본다. 우리가 늙어갈 때 갖추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형의 체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훈련의 기본 모형을 이룬다. 나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신체 과제의 긴 목록을 환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 2.5km 등산하기. 2. 한 팔만 써서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에서 일어나기. 3. 바닥에서 아이 들어 올리기. 4. 2.3kg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오블록 가기. 5. 비행기에서 9kg 여행 가방을 들어 올려 머리 위 수화물 칸에 넣기. 6. 눈을 뜬 채로 한 다리로 30초 동안 균형 잡고 서 있기. 7. 섹스하기. 8. 3분 안에 4층 계단 오르기. 9. 잼 병 뚜껑 열기. 10. 줄넘기 연속으로 30번 하기. 전체 목록은 훨씬 더 길어서 50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대강 감을 잡았을 것이다. 환자가 목록을 쭉 훑으면 나는 90대 또는 100대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과제가 어떤 것인지 골라보라고 한다. 어느 항목을 고를까? 대개는 전부 다 선택한다. 2.5km 등산을 하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갈 수 있고 증손줄을 들어 올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18홀 골프 코스를 돌거나 잼 병뚜껑을 열거나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연히 바랄 수 있다. 나는 아주 좋다고 말한다. 들어 올려주면 아이는 무척 신나할 것이다. 그러나 간단한 수학을 해보자. 아이의 체중이 11에서 13kg이라고 하자. 이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13kg짜리 덤벨을 들고서 스쿼트를 하는 것과 같다. 40세인 당신은 지금 할 수 있을까? 대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미래를 생각해보자. 앞으로 30에서 40년에 걸쳐서 당신의 근력은 10년마다 약 8에서 17%씩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80세에 13kg인 손주나 증손주를 들어 올리고 싶다면 지금 약 23에서 25kg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부상을 입지 않으면서 당신은 할 수 있는가? 더 파고들어보자. 2.5km를 등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 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약 30ml/kg분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 최대 산소 섭취량 검사를 받아본 적 있는지? 딱 30이라고 하자. 자기 나이의 평균값이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 그리 좋은 수준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도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볼 때 이 목록에서 등산에는 가위표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이 먹으면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보자. 늙어서도 9kg짜리 여행 가방을 들어 올려서 머리 위 수화물 칸에 넣으려면 지금 18에서 27kg짜리 여행 가방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80대의 4층 계단을 오를 수 있으려면 지금 이 계단을 뛰어서 오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항목에서 현재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이를 먹으면서 겪게 될 근력과 유산소 능력의 자연스럽고 급격한 감퇴에 맞서야 한다. 이윽고 내 환자들은 납득한다. 우리는 의논해서 각자의 100세인 경기 종목을 10에서 15가지 고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목표다. 그런 뒤 어떻게 운동할지 정한다. 100세인 10종 경기의 장점은 폭이 넓고 개인별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0개 종목으로 국한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은 목표에 따라서 더 늘어난다. 내 10종 경기는 수영과 양궁 같은 나 자신의 관심사에 맞추어져 있다. 또 내 삶에서 운동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반영하기에 꽤 공격적인 편이다. 그래서 나는 아마 다음과 같은 종목을 넣을 것이다. 1. 20분 안에 0.8km 수영하기. 2. 양손에 13kg짜리 덤벨을 들고 1분 동안 걷기. 3. 23kg짜리 양궁화를 당겨서 쏘기. 4. 턱걸이 5회하기. 5. 2분 동안 계단 90개 오르기 최대 산소 섭취량 = 32. 6.
철봉에 1분 동안 매달리기. 7.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속도의 5에서 8% 이내로 경주차 몰기. 8. 9kg짜리 배낭을 메고 1시간 등산하기. 9. 내 여행 가방 직접 들고 다니기. 10. 가파른 언덕 오르기. 대다수 사람의 백세인 10종 경기는 어느 정도 겹칠 것이다.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아마 코어와 복근에 힘을 기르는 운동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양궁을 할 때 쓰는 것과 같은 근육군을 단련하고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힘쓰게 될 것이다. 100세인 10종 경기는 분명히 야심차다. 90세인 사람은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기는커녕 스스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기만 해도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친 짓 같지만 나름의 방법이 있다. 이 과제 하나하나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마라톤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역기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낙하하고 로키 산맥에서 스키를 타고 실제로 10종 경기에 출전하는 등 온갖 놀라운 일을 하는 80대, 90대, 심지어 100대인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종목은 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다. 사실 100세인 10종 경기의 한 가지 목표는 말년에 무엇이 가능한지를 재정의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애 그 시점에서 약해지거나 무력해질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타파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낡고 진부한 틀을 버리고 새로운 서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마 96세로 사망할 때까지 매일 엄격한 운동 계획을 꾸준히 실천한 피트니스 분야의 구루인 잭 러레인을 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장수한 대다수의 사람과 달리 그는 우연히 또는 행운으로 그 나이까지 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피트니스 센터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인 1930년대부터 평생에 걸쳐 고강도로 체력 단련을 꾸준히 했다. 나이 들수록 그는 노년을 비참과 노쇠의 시기라고 보는 전형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일을 매우 신중하게 계속했다. 그는 이 일을 해냄으로써 우리에게 노인이 진정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보여주었다. 러레인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우리는 그저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일리프티커를 밟아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무의미한 운동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난 멋진 100세인이 될 거야.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운동을 시작하기를 권한다. 내 환자들이 100세인 10종 경기 선수보다 멋진 50세인이 되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100m 떨어진 관역을 맞히는 훈련을 하는 양궁 선수가 50m 관역을 더 정확히 맞히는 것처럼 100세 또는 90세나 80세를 겨냥한 궤적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멋진 50세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00세인 10종 경기를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지나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오로지 자전거나 수영, 권투 등 어느 한 종목에 맞추어 품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지금 100세인 10종 경기를 목표 삼아 운동하고 있다. 어느 하나를 아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꽤 잘하려고 한다. 100세인 10종 경기 선수로서 우리는 어느 한 종목을 위해 훈련하는 대신 전혀 다른 유형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한다. 바로 삶의 운동선수다. 수면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 다음은 내가 숙면을 위해 시도하는 몇 가지 규칙 또는 지침이다.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아니라 주로 잠자기에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고 뇌와 몸을 쉬게 하는 방안들이다. 이런 조건을 더 잘 조성할수록 수면은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항목들을 더 많이 충족시킬수록 밤에 푹 잘 확률이 더 높다. 1.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꼭 마셔야 한다면 오후 6시 이전에 딱 한 잔만 마시기 바란다. 술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보다 더 수면의 질에 지장을 준다. 술이 유발하는 졸음을 수면의 질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2. 잠자기 전 3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더 일찍부터 먹지 않으면 더 좋다. 허기를 약간 느끼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편이 가장 좋다. 배가 너무 고프면 신경이 쓰일 수 있긴 하지만. 3.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자극을 주는 전자기기를 피한다. 잠을 잘 못 잔다면 모든 종류의 화면을 피하려고 노력하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봐야 한다면 청색광을 줄이는 쪽으로 화면 설정을 하자. 4.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부터 메일을 읽거나 소셜미디어를 훑거나 하는 등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모든 것을 피한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 뇌에 반추하고 의뢰 걱정하는 영역이 활성을 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 5.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우나나 온탕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그런 뒤 시원한 잠자리에 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해도 좋다. 6. 방은 시원해야 하며 약섭시 18도가 이상적이다.
잠자리도 시원해야 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원한 매트리스를 비롯해서 시원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좌우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매트리스처럼 선호하는 잠자리 온도가 서로 다른 부부에게 유용한 장치들도 나와 있다. 7.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한다. 가능하다면 얼굴 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만치 어둡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안대를 사용하자. 나는 약 8달러짜리 알래스카 베어라는 비단으로 된 안대를 쓰는데 지금까지 시도한 더 멋져 보이는 것들보다 더 낫다. 8.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과학자들이 수면 기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적어도 8시간, 더 나아가 9시간은 잠잔 뒤에 일어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잠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조차 못한다면 이번 장의 나머지 내용은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9. 깨어있는 시간을 정해놓는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잠드는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매일 밤 적어도 8시간을 자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린다. 10. 수면에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알람 시계가 필요하다면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잠자기가 더 힘들어진다. 수면 측정 수치가 낮게 나와서 걱정스럽다면 수면 측정 장치를 아예 빼놓는다. 나에 관한 긍정선언 작성하기. 2년 반 전 회복의 다리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응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될 즈음이었기에 나는 시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에어비앤비 숙소에 홀로 앉아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줌으로 원격으로 치료사와 만났다. 2번째 주가 되어서야 나는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는 내가 수행 기반 존중의 기둥들 위에 완벽주의와 일중독이라는 구조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구조는 내 수치심이라는 토대 위에 있었고 그 수치심 중 일부는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고 일부는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자기혐오와 내 행동에 수반된 죄책감이라는 악순환을 통해 더 악화되었다. 내가 양궁이나 경주차처럼 완벽을 요구하는 스포츠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나는 심리 상담 서비스에서 3주 괴로워하면서 중단 없이 21일을 보내면서 회복의 다리에서 시작했던 일을 끝냈을 뿐 아니라 내가 가능하다고 상상한 차원을 훨씬 넘어 나아갔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를 지독히 막막하게 만든 과제도 하나 있었다. 둘째 날에 내가 받은 과제는 47가지 긍정선언 목록을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47은 내가 살아온 횟수를 나타냈다. 나는 대여섯 문장을 쓴 뒤에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 자신에 관해 쓸 만한 좋은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완벽주의와 수치심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믿지 못했다. 믿기가 불가능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19일째가 되어서였다. 몹시 찌는 수요일 아침이었다. 치료사 중 한 사람인 마커스는 내가 7살 때쯤 더 이상 생일을 축하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내가 앞서 했던 이야기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 사실 나는 20대에 들어서도 내 생일을 계속 비밀로 하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질문들을 접하면서 그것이 건강한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었으며 더 심원하게 잘못된 뭔가를 가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는 딴 데로 새지 못하게 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들었다. 그 점을 깨닫자 나는 정서적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다. 깨닫는데 2년 반이 걸렸지만 마침내 나는 그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하지 않은 채 내 과거에 관한 진실과 그것이 어떻게 나를 형성했는지가 드러나도록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의 좋고 나쁜 모든 모습들은 내가 겪은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다. 단순히 큰 심리적 상처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틈새에 숨겨진 작은 마음의 상처들도 아주 많이 발굴했다. 내게 더욱 깊이 영향을 미친 것들이었다. 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은 내 신뢰를 무너뜨렸다. 나는 버려진 기분을 느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혐오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나는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런 일들은 겪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핵심 깨달음이었다. 그 귀여운 아이가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겪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내 안에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자 47가지 긍정 선언을 적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결점이 있지만 불량품이 아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다. 나는 좋은 요리사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선언들이 그냥 내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위대한 덴마크계 미국인 언론인이자 사회개혁가인 제이컵 리스가 간파한 점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듯할 때 나는 돌아가서 바위에 망치질을 하는 석공을 바라본다. 아마 망치로 100번을 쳐도 바위에는 실금 하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1번째 내려칠 때 바위는 둘로 쪼개질 것이고 나는 바위를 쪼갠 것이 마지막 타격이 아니라 그 전까지 쭉 이어진 타격임을 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